관련해 네, 안녕하십니까. UPF 통일정치연구소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는 문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수도사 방위사령관을 역임하시고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로 활약하셨던 김도현 장군님을 모시고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라는 큰 주제로 특강을 청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되었던 그 9.19 군사합의가 최근에 파기되면서 DMZ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널분들의 총평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마당에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하신 김도균 장님은 이미 잘 아실 거고요. 토론 패널로는 현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UPF 경기남부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순석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고 10대도 이해하는 전쟁과 평화 이야기라는 저술을 해주신 라훈일 작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총평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석 회장님의 총평과 핵심 질문을 듣고 이어서 라훈일 작가님의 총평과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의 총평과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김도균 장군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 12시면 무조건 문 닫고 나가야 된다고 압력이 들어가서 시간 관계상 총평과 질의는 각각 3분 이내로, 그리고 질문은 원래 한 두세 가지씩을 준비하셨었는데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순석 회장님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담론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노력과 성과를 성찰해 봄으로써 남북 통일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제언은 남북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운동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써주신 김도균 장군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군님은요, 발표문을 제가 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9.19 군사 합의를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 합의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적대 행위가 지속되어 왔지만 본 합의서를 통해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그런 기반 위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의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북한에 의해서 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증언, 그리고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5년 동안 17건의 주요 위반 사례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례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군사 합의서에 대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이죠.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일이죠. 북한에 의해서 이제 합의서가 전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향후에 신뢰의 증진과 평화 통일을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아쉬운 그런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남북한 쌍방만의 평화를 위한 조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북한은 전전 상태 체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열강으로부터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반도가 정전 체제에서 다시 전쟁의 상태가 될지 아니면 평화의 상태로 전환할지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연구자 발표문에 따르면요,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의 대남 침투와 국지 도발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땅트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제 사회로부터의 외교적인 압력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은 전쟁에 대비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G2를 넘어서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서 쿼드 체제를 발족했습니다. 중국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을 통일해야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주한미군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개연성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가능성과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순석 회장님 귀한 논평 감사드리고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그 라훈일 작가님의 총평과 질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23년에 이제 연말이어서 올해가 이제 아직 안 갔는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전협정과 관련한 그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전협정을 체결했을 때 정말 이 정전협정이 70년 이상 갈 것이라고 그 당시에 체결을 담당자들이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이 장군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남북 공이 이루어왔던 그런 군사 합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합의보다도 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도 군사 합의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구나.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29개월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만큼 어려웠던 군사 합의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님은 이제 삼성 장군이신데 저는 상병 때 GOP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1997년도 지피간 그 우발적 교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휘통제실 그 작전병이었는데 야,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개 사병도 그런 생각을 할진데 아마 장군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얼마나 참 큰 의미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더 큰 의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
교전이 벌어질 수 있고 위험할까? 그런데 이것을 함께 평화 수역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9.19 군사 합의를 했고, 물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군님께서 이 9.19 군사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랑 이것까지는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이건 좀 아쉽다. 이걸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것까지 체결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9 군사 합의를 주도하셨는데 거기에서 혹시 나중이라도 또는 진행 과정에서라도 요걸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요걸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군님의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장군님의 경험에 기초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 그 질문과 우리 작가님 질문이 그래도 이렇게 공통되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우리 양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만 침공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다 보니까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 군이 그 전장에 자동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려가 생겨버린 겁니다. 지난번 워싱턴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조항들이 우리가 전혀 우리와 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우려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만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혹시 대한민국 군이 그 전장에 개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 전장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북아의 전쟁의 중심에, 미중 전쟁의 중심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끼어 들어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입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국익을 우선하는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권 국가로의 판단이 우선될 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사항도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건 대답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 사태는 하여튼 우리 문제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우선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떠 있는 9.19 군사합의 합의 전문을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합의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나 또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파기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그 언행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을 꼭 한번 보시고
할 필요가 있겠다. 9.19 군사 합의로 가장 아쉬운 대목은 9.19 군사 합의에 이행하도록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한 게 우선 제일 안타깝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JSA 지역, 민간인 관광객이 적어도 JSA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죠. 북한이 만든 그 전망대에 대한민국 국민 그 지역에 가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이 광경을 연출했어야 되고, 적어도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어떤 차량과 인원들이 들어오는지 그 경계 근무지에 나가 있는 한국군 장병들이 바라보는 그 광경이 연출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할 때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로 끄집어낸 게 DMZ에서의 공동유해 발굴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정했느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알다시피 화살머리 고지 일대로 정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화살머리 고지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그 전투 현장이 딱 반씩 걸려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전투 현장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남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화살머리 고지 일대를 정하고 사실은 그 합의까지 다 체결한 겁니다. 근데 끝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지 못한 게 아쉽고, 또 유해 발굴을 하면서 남북이 통로를 만들었어요. 즉 동해선, 서해선, 동서에 우리가 통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성으로 가는 육로를 만들었고 금강산으로 가는 육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이 도로, 개통된 도로로 통행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다음에 아쉬움은 아까 지피 문제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모든 지피를 철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즉 북한군은 지피를 걷어내려면 본인들의 전선 전체를 북방한계선 뒤쪽으로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 논의의 과정이 평화를 가는 과정이고 군비 통제를 시작한 과정입니다. 군비 통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운영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가 있습니다. 운영적 군비 통제, 즉 적이 기습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전선에 나와 있는 포병들도 저 너머로 뺄 수 있는 합의로 또다시 연결시키고,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상상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그 통일 과정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참 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해 지역에서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시범적으로 공동 어로 구역을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남북이 NLL 일대에서 공동으로 어로를 하고 그 생산물을 나누고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우리 사이사님께서 마무리를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남북 군사 공동의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정말 공동의 가동의 마지막 합의 서명 단계 전에서 그 중단한 것이 하여튼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중국 대만 침공 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동맹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죠. 연루되는 문제. 동맹국 중에 어느 하나가 전쟁을 시작하면 같이 전쟁에 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9.19 합의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군님은 9.19 합의 자체는 완벽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행 조치가 잘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부분이 좀 엿보였고, 다만 이제 구조적 군비 통제는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총뿌리를 내려놓고
않고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특강으로 고견을 나누어 주신 김도균 장교님, 그리고 총평과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양순석 회장님과 라훈일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차 신한국 포럼 토론마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